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맨 앞에 잠깐과 뒤에 잠깐을 빼고 중간보다도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지금 미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항복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고요. 맨 앞에 두 가지, 뒤에 이제 버니 샌더스가 과연 미국의 미래의 답인가?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법치주의를 공격을 할 때 법률사무소와 특정한 변호사를 콱콱 꼬집어서 지금 뭔가 벌을 주고 있다던가 아니면 컬럼비아 대학교와 같은 많은 대학교가 대통령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이민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막 바꿔가면서 정부 변호사를 뭔가를 대통령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고 아무튼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버니 샌더스가 답인가? 여기까지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앞에 한 1, 2분 정도 말씀드릴 것은 힐러리 클린턴과 카멜라 해리스 두 사람 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에서 겨뤘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비밀 정보 접근법이 아니라 접근 권한을 그냥 삭제해 버렸습니다. 박탈한 거죠. 미국에서 이제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비밀 정보 이런 것들도 좀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력을 갖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거기에 따른 판단력, 그럼 남에게 자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권한을 이제 완전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라이벌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죠. 정치 보복을 하는 거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퍼스트 레이디였고 국무장관이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과 결혼했었고, 카밀라 해리스도 부통령이었고 본인과 결혼했었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아직 50대니까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또 러시아 전문가 피오나 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럼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그 사람들의 정보 접근법을 제한한 것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모두 이 기밀 정보의 접근권을 박탈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거나 본인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건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는 건데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나 카멜라 해리스나 아니면 바로 전직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원로 정치인도 있고 그 가운데는 이렇게 정보를 접근하게 함으로 인해서 늘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미국이 이렇고 세계와의 관계가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어떤 때 누군가가 와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필요 없어 당신들 하고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지금 3월 23일입니다. 이스터 에그롤, 부활절 에그롤. 백악관에서 늘 이때는 정치 벗고 대통령이든 퍼스트 레이디가 어린아이들과 막 달걀 굴리기를 하잖아요. 올해는 그런 달걀 굴리기가 아닙니다. 하빈저라는 외부의 이벤트 제작사를 통해서 올해의 이스터 에그롤은요, 기업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경기장 저 뒤에 무슨 현대라고 써 있고 무슨 기아라고 써 있고 이럴 때 돈 엄청 많이 내잖아요. 백악관에 돈을 그렇게 많이 내야지 된답니다. 기업 스폰서. 백악관에 그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브랜드, 로고가. 7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그래서 그 돈은 화이트하우스 역사협회라는 데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윤리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 더욱더. 1878년부터 이 에그롤 같은 것이 시작됐는데, 완전히 할머니 시대의 에그롤 이런 거잖아요. 정말로 계란 굴리고. 지금까지는요, 납세자의 돈으로 하진 않고 달걀이니까 달걀협회 이런 데서 달걀을 수만 개를 후원한다던가 했거든요. 근데 이걸
기업의 돈을 받고 기업의 아이들이 막 달걀 굴리고 할 때 기업의 로고 브랜드가 쫙 백악관에 펼쳐진다. 돈 많이 내면 더 크게. 굉장히 달라진 미국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법치주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계의 거의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위험해, 법치주의가 위험하다는 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그 속도와 의지가 놀랍다. 헌법의 한계를 시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법원 판결도 안 듣는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양보를 할까요? 사법부,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얽힌 그 대상 그룹?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보고 이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 에드워드 로스 씨가 워싱턴 이 스텝라이터가 쓴 건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중간중간 조금 제가 넣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 물론 이분은 많은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한 얘기예요. 하버드의 학자죠.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에, 아니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또 누구도 금지시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2개월 만에 다 해치웠다. 그것보다 더한 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한 번도 이런 일을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속도와 의도가 놀랍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전면적인 공격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공격은 낫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공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요 며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국, 돈 주는 것을 멈춰버린다던가 이러면요, 군대도 그땐 소용없어요. 거기에 생활비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상하지 못한 식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또 상무장관은 나와서 소셜 시큐리티 체크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 체크를 그동안 사기로 받아먹은 사기꾼들밖에 없을 거야.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억만장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생활비의 90%이신 분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개혁한다고 사람을 줄이고 뭐라고 해서 설령 뭐가 잘못돼도 불만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 잡아내기 좋아. 다 사기꾼이야. 그 사람들 잡아내면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체크는 아무리 정부가 어렵고 무슨 일이 있고 디폴트 또 무슨 정부 폐쇄 이런 위협이 있을 때도 한 번도 제때에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속도 뭔가를 깨어 나가는 의도 같은 것이 놀라워서 이 같은 전면적인 공격은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멈추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의회가 우선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뒤에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법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든지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나폴레옹이 한 얘기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했던 간접적으로 했던 이걸 앞에다가 딱 내놓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됐는데 원칙 깨기는 첫날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의사당 폭도들을 전면 사면하거나 아니면 몇십 년 형량을 받은 사람은 감형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지금 트럼프의 행정부라든가 여러 관리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지금 일단 그 시행하지 마라 하는 가처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슨 N장 이런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미국도 뉴욕에 가면 세계적인, 미국에서는 법률사무소가 있죠. 미국의 케이스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너무 유명하고 돈 많고 엄청난 클라이언트들이 있죠. 정부도 그들의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보복을 딱 하면서 지금 거기에 엎드리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이건 아니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트럼프와 싸워야지 하는 법률사무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싫어하는 변호사들 딱딱 이름까지 꼬집어서 그 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이건 행정명령은 아니고요. 행정명령보다는 조금 그 아랫단계인 뭐 메모랜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뭐라고 해야죠? 메모? 각서? 법무부, 국토안보부 장관들에게 이런 법률사무소, 또 그런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케이스를 맡는 역할 하지 못하게 해라. 그 연방계약을 다 그런 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 행정부를 불합리하게, 무의미하게 괴롭히는 소송을 하는 그런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라.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냐면은, 이런 큰 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가 한 번 1000명 이렇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건 정부가 부당했어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국 같은 데서 저에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합동소송 같은 거 들어오고 하면은 뭔가를 다 자료를, 정부 자료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어야지 되죠. 그런 변호사, 그런 합동법률사무소에는 그런 접근 권한을 다 없애버려. 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합동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딱 꼬집어서 그 변호사, 딱 꼬집어서 그 합동법률사무소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해. 업무에 엄청나게 차질을 주고 업무를 못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그 법률사무소가 폴 바이스, 립킨, 워튼 앤 게리슨, 뉴욕에 있는 너무 큰 법률사무소. 그래서 이 법률사무소가요, 백악관과 합의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변호사들 고용할 때 무슨 인종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는 것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4천만 달러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어떠한 법률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률 서비스 같은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큰 법률사무소, 퍼킨스 코이, 뭐 코빙턴 앤 뭐 버링, 이 로펌입니다. 여긴 연방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정부를 고소했어요.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것 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 마크 엘리아스 변호사, 이 변호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콕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법원 출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자신과 연관돼서 자신에게 뭔가를 불편하게 한 그런 변호사들이 있거나 그 같은 케이스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이 마크 엘리아스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들이 겁을 먹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항복해버리는 거.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조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백악관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로펌과는 다른 일을 한 거죠. 폴 바이스, 립킨, 월튼 앤 게리슨과는 다른 걸 한 거죠. 폴 바이스는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이건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운 항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합의를 하고 뭐 돈까지 대주고, 이것은 그 회사에도 모든 파트너들에게도 그리고 전체 법조계의 오점입니다. 지금
트럼프에게 대해서 저항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얼만큼이나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소불위거든요. 자, 이게 법조계와 변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죠. 법치주의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 약간 그 상아탑, 대학교, 학문, 학교에 그동안 보장돼 있었던 어떤 그 법률적인 것을 법에 있어서의 자유 같은 것을 공격하는 건데 콜롬비아 대학교가 이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교들도 항복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반유대주의 이걸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친팔레스타인 시위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4억 달러 연방정부에서 그 지원하는 것을 딱 동결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9가지를 요구를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9가지 가운데서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이 시위할 때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쫓겨날까봐 공부도 못하고 쫓겨날까봐. 그런데 그럼 공부나 하지 왜 시위해? 그 학생들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얼굴이 가려지길 원하고 얼굴 가려지지 않으면 금방 알아보고 소셜미디어에 나오고 마흐무드 칼릴처럼 영주권이 있어도 체포되고 구금되고 여전히 추방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하죠. 근데 콜롬비아 대학교가 학교에 학생들에게 앞으로 시위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못한다. 미국에서 이런 것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또 그걸 아이비리그 리버럴한 학교에서 억셉트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위할 때 더 이상은 마스크 착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분증, 학생증이죠. 제시해야 되고 또 선동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선동가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 측이 체포할 권한을 가진 경찰관 30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9가지 항목 중에서 상당 부분을 충족시켰는데도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4억 달러 준다 주지 않는다 답은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4억 달러를 못 받으면은 학문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중동이라든가 사우스에이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연구부서, 팔레스타인 연구센터 이런 데 어떻게 했겠어요? 다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이 이 부서를 이끈다. 그러면 이 부서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될 때는 콜롬비아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하버드와 예일을 포함해서 60군데 대학교 자금 취소를 지금 경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일 대학교요? 예일 로스쿨을 J.D. 벤스 부통령이 졸업했죠. 그 부통령이요. 대학은 적이다. 이렇게 예일 대학교도 적이다. 국민의 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도 성전환 학생을 대학교 그 스포츠 협회의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수영선수로 참여를 과거에 시켰다고 지금은 아니래요. 해서 뭐 1억 7,500만 달러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대학도 오히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손 딱 들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연방정부가 대학과 같은 고등기관에 이런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미국으로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의 대학교의 큰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돼서 어떤 경우는 한 프로젝트에 한 1억 달러씩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민간 대학에서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교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저렇게 항복을 쉽게 하지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학이 존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타겟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현명하게 정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타겟도 보세요.
대학 말씀드리죠. 뭐. 대학을 타겟으로 하는 거. 대학. 많은 분들 미국에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니 대학교에 가더니 우리 애가 왜 저렇게 운동꾼이 됐어? 리버럴이 됐어? 하는데 그건 어쩌면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대학 자체가 엄청나게 리버럴한 것도 있고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컬럼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특히 한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만 해서 딱 그 공부하고 학교하고 왔다 갔다만 하다가 너무 일상 이런 것에 대한 부모들과도 대화도 없고 그 같은 그 밑바탕 지식이 좀 다른 학생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갑자기 스펀지처럼 뭔가를 확 이러니까 부모님들과 싸우는 거예요. 성 정체성 문제 나오면 싸우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 나오면 싸우죠. 하다가 학생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우리 부모 너무 무식해. 어떤 땐 그러지 않나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해. 대화 단절. 방학 때 집에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많은 부모님들은, 특히 이민자 부모님들은 미국 역사에도 또 어둡기도 하고,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고, 그 자녀 교육바라지 하느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날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됐을 때, 야, 대학이 재수가 없어. 미국 대학. 엄청나게 그러네 하고 특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미국을 알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좋다 하는 대학들의 그 리버럴한 것, 진보적인 성향을 싫어하실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으로 하죠. Maybe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교의 인다우먼트가 그 학교에 기금이 많잖아요. 그 기금으로 어디에 투자도 하고 투자도 해서 학생들에게 또 뭐 등록금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세금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지금 잘 정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도 법과 연관된 걸 말씀드리는데 타겟을 역시 잘 정한 거죠. 뭐 261명의 베네수엘라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갱단 멤버 반보다 훨씬 많겠죠. 추방. 법원이 차단했는데도 그냥 엘살바도르로 비행기 태워서 보냈잖아요. 이 부분도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분적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왜 엘살바도르로 보내게? 그동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많은데 특히 베네수엘라가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 추방자를 받는 거를 협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바이든 때는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딱 들어와서 바이든 시대의 어떤 정책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책을 베네수엘라가 싫어하는 쪽으로 바꿔버렸어요. 베네수엘라가 이러이러한 미국과 안 맞는 문제는 있지만 오일을 생산도 하고 오일을 수출을 할 수도 있도록 바이든이 허용을 했는데 이건 중단해버리고 다 추방하겠어. 받아. 하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안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가요. 그 마두로가 니콜라스 마두로가 트럼프보다도 국민에 대해서 더 많이 여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긴 트럼프는 미국인이 아니고 베네수엘라 갱단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베네수엘라 사람을 그리고 그 안에는 갱단이 아닌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살바도르 저 악명 높은 감옥에 계속 가두고 있다는 게 니콜라스 마두로로서 여론이 무서워서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하는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이겠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갱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 판사가 네 명령을 왜 안 들었지 하고 계속 이 문제는 심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사람으로서 엘살바도르 감옥에 갇힌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이게 이제 또 변호인 친인척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본인들이 서명을 할 때 베네수엘라로 돌아간다고 서명을 했대요. 근데 미국이 저는 이랬다는 게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 베네수엘라로 돌아간다고 서명을 했는데 엘살바도르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할 때도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니까 나 베네수엘라로 이제 추방돼서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였으니까 가겠다 해서
뭐 공항에 나와서 기다렸다는 사람, 집에서 기다렸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진 거죠. 그리고는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제임스 보스버그 이 판사 유명해지려고 한다면서 좌파 미치광이라고 하면서 탄핵하는 거, 판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게 여론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판사가 왜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을 해? 그러면서 탄핵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민에 관해서는 국세청도 할 수 없이 국토안보부에 협조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 국세청은요, 불법 체류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세금 보고를 하죠. 불법 체류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니까 특별한 어떤 무슨 9자리의 그런 뭐 납세자임을 구분하는 번호가 있죠. 그 번호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차고 들어가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차고 들어가는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가족이, 무슨 뭐 수입이, 뭐 모든 은행과 또 세금 납부할 때 연결해 놓죠. 은행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요, 연방법이, 사생활보호법이 이 많은 것을 엄격하게 보호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도 미래에 언젠가는 나도 합법 신분이 될 수 있겠지, 뭐 여러 가지를 꿈꾸면서 그러려면은 더 열심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돼 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당한 거죠. 절대로 이것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낸 거잖아요. 본인이 불법 체류 신분임을 드러내면서 세금을 납부를 한 건데 지금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토안보부가 이거 달라고 했을 때, 국토안보부가 그거 달라고 했을 때 거부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해고되거나 재발로 나가거나 하고 그 자리에 또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을 꽂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다 협조를 하는 겁니다. IRS의 수석 변호사를 교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법률 해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법률 해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린 건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법적인 해석이, 대체적인 해석이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의 구멍을 찾아서 그만큼의 구멍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수석 변호사로 교체를 했어요. 그 뒤에 변호사가 그건 책임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니까 하고 할 수 있죠. 해서 국세청이 국토안보부에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체포를 하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 체포하는데 몇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적어도.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대해서 많은 이런 그 선을 넘기도 하고 너물락 말락 하는 것도 하는데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아직 안 한 게 있고 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타겟은 분명했어요. 대형 법률사무소, 뭐 일반인들과 별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대학, 보수적인 부모님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갱단? 당연히 갱단인데 내쫓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가 있어야지 되고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게다 대고 콜롬비아 대학 총장의 입장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4억 달러를 못 받아서 대학에 피해를 줄 것이고, 근데 그렇게 선택을 했어도 이미 대학의 명성에 부분적으로 또 피해가 간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있죠. 공격. 마흐무드 칼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이건 마흐무드 칼리는 팔레스타인계고 무슬림이고 아랍인이고
그러니까 무슬림 아랍인에게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무슬림 아랍인에게 마음이 갑니까? 이걸 잘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쫙 몰고 가는데, 그 전에 지금 이제 사법부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입법부는 다 복종을 했잖아요, 공화당이. 그리고 장관들도 백신이 이거 좀 이상해라는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다가 트럼프 적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연방수사국장으로 놨고, 클렘린의 선전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공화당에서도 비난받았던 사람이 국가정보국장이 됐습니다. 툴스 게벌드. 그리고 이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도 무슨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의 어떤 그 경호 같은 거, 그리고 경호를 해제했을 때 그 중요한 사람이 이란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이런 경호를 철회했을 때도 저항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은 그냥 단지 저 사람들 두려워서 그래, 비겁해서 그래,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트럼프와 협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연방준비제도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백악관 통제 아래 두려는 이런 계획을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더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항의 강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항 의회 안 했죠? 콜롬비아를 포함한 대학들 지금 항복하고 있죠. 법률사무소 항복하고 있죠. 개개인은 너무 무력하죠? 그럼 그 저항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CEO들, 뭐 민권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법원이 트럼프를 막아줄 수 있어,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차곡차곡 올라가면 보수 대법관들 6대3 여기에 달렸잖아요. 물론 존 로버츠 같은 사람, 에이미 코니 베르 같은 사람, 보수적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뭐 면책 특권 같은 거 주고 이러기는 했어요. 특히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최근에 베네수엘라 갱단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단 중지해야지 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 라고 판결한 판사를 탄핵하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은 미국에서 없었다, 그런 일로 판사를 탄핵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모릅니다. 나중에 다른 이슈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지 들어주지 않을지. 6대3이기 때문에 조지타운 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는데, 민주당이 법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하고 너무 많이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 이런 거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틱톡, 그리고 어떤 젊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듣는 팟캐스트, 가짜뉴스의 온상들, 이런 정보 아닌 정보,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목표도 딱딱 정해서. 민주당 거기에 너무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법도요, 무역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조금 뭐 멕시코 대통령 이런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알아서 기일고 있잖아요. 근데 사법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도 무역과 마찬가지로 판사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배, 4배로 그 보복이라든가 말의 강도를 높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안 따르겠어라고 선언하진 않았죠.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법부도 연방 법무부가 아니라 연방 대법원, 결국은 어떠한 판단 같은 걸 내릴 때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내리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당파적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은.
거기에 너무 많이 신뢰를 둔다. 뭐 미시간 대학교의 어떤 또 다른 전문 그 교수와 인터뷰에서도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것을 희망이라고 부르더군요. 민주당이 희망을 얘기하는데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완전히 제약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와서 보면 8년, 9년, 10년 정도를 트럼프 대통령을 겪으면서 보다 보면은 사람들은 너무 성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믿는 것 같아요. 아, 설마 어디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걸 봐주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저게 어때서 저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잖아요. 서구 문명의 약점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감, 뭐 측은지심, 그것의 가치를 너무너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걸 사람들이 두고 보겠어? 그 공감이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 거의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뭐 완전히 그냥 불멸의 존재잖아요.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인 데이빗 브룩스 씨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만약에 뭐 이 사람은 부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뭐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아, 그거 저거 좋아. 아, 저거는 너무 심한데?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미국이 저런 것을 용납을 하지? 이거 no way. 이런 것으로 싸움을 하면은 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이거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당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이 이걸 잃고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잃고 있는 것,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가 경험해 볼 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중에 끝까지 가다 보면 문제는 경제야, stupid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데이빗 브룩스 씨는 어디 가서 소리치고 시위하고 이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걸 따라가야죠. 저항하고 행진하고 해봤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 무슨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하나만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어디 저 나라에서 굶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미국에선 요만큼의 지원으로 이만큼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딱딱 끊어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 멀리로 가지 말고 주변으로 가지고 와라. 소셜 세큐리티국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아니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소셜 세큐리티에서 체크를 발행하지 않을 때 화나는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을 거야.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엄청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긴 하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공감 능력도 가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가치가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무형의 가치보다는 유형의 가치 잃어버리는 것들 이것을 강조해야지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데이빗 브룩스 씨 얘기해요. 사람들은 거래하는 딜, 거래하는 정치인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하는 것은 강탈하는 겁니다. 거래라는 것은 둘이서 양측에서 같이 하는 거고 강탈은 한쪽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다른 한쪽을. 그리고 그 강탈해 가는 사람에게 굴복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거 가져야지 되겠어요. 줬어요? 야, 그것도 내놔. 그것도 내놔. 그래서 젤렌스키라든가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최근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강탈의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어쨌든 양보하거나 아첨을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은 그 강탈자에게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 데이빗 브룩스 씨는 예를 들어서 대학의 경우는 컬럼비아처럼 딱 그럴 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 총장은 좀 셌어요. 그냥 하나의 대학으로서 뭉쳐야지 된다.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은 처럼 더 이상 거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야지 된다. 그게 이제 저항의 강도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크리스토퍼 그 L. 아이스 그루버입니다. 금요일에 PBS 뉴스아워에 나왔거든요. 학문의 자유가 대학의 기본 원칙이고 보호돼야지 됩니다. 학문의 자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유대계를 보호해라, 뭐 친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는데 대학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양보하면은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양보해야지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아직은 프린스턴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로써 분명히 프린스턴은 트럼프로부터 보복을 받겠죠. 그 보복을 피해갈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와 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잘 돼야지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딜레마예요. 그렇게 될 때는 모두가 뭉치고 일어서서 이건 아니지 해서 트럼프가 스스로 이렇게 그 본인이 하려고 했던 무지막지한 여러 가지 법을 무시하고 등등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해야지 된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워낙에 강한 사람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쎄요.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저는 아주 좋게 읽었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에 대해서 쓴 기사인데 이 두 사람이 애리조나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면서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버니 샌더스가 지금 83살인데 38살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83살인데 다음에 그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신념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버니 샌더스가요. 트럼프 대통령과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를 급하게 축소시키려고 시작했을 때 그 자신의 그 수석 자문에게 샤키르라는 사람이에요. 라스트 네임이 전화를 걸어서 안 되겠다. 길 떠나야지 되겠다. 직접 사람들, 국민, 유권자를 만나야지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분노한 것 같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느낌을 확 받은 거죠. 마가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노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800명 들어오는 장소를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예약이 너무 많아져서요. 3,400명이 참석하도록 조율을 했어야 됐어요. 첫 번째 모임에. 그러면서 이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네브라스카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오는 거죠. 서쪽으로 와서 애리조나에서 목요일 밤에 15,000명이 모였어요. 15,000명이 모였는데 바깥에서도 또 수천 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맞서서 싸우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에게는 이렇게 직접 나가서 사람들에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뭐 투쟁을 하는 한 형태인 거죠. 민주당은 캐피털 힐에서 의사당에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면서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아니잖아요. 무당파죠. 민주당과 같이 투표를 하지만 빠르게 움직인 거죠.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일에 공백을 이 한 사람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목요일에는 버니 샌더스 혼자가 아니라 가장 좌측에 있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를 엄청 비난했고요.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샌더스는요, 트럼프 당신과 당신의 친구 일론 머스크 그리고 다른 억만장자들이 이 나라의 근로자 가정에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여성의 권리라든가 뭐 시민권, 동성애자 권리에 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요, 노동계층, 이 나라의 근로자, 노동계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이게 바로 버니 샌더스의 기반이죠. 이달 초에 MBC 방송이 여론조사한 결과에 보면 유권자의 27%가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이 아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 여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더 분명한 언어로 얘기하죠. 공화당이 억만장자 세금 깎아주려고 그리고 암호화폐 막 투자하고 본인들끼리 막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미국 사람들 일반인들 의료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재향군인들의 의료 혜택 같은 것을 훔쳐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게 지금 골칫거리는 버니 샌더스 무소속 연방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연방 하원 의원 두 사람이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중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